작업하는 미술하는 작가고요. 밑에도 잠깐 써놨지만 뭐 에어스컬퍼, 데이터스케이퍼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좀 제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약간 지금 되게 앞에도 많은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주제인데, 그런 테크놀로지를 많이 우리가 사용한 이 시대에서 약간 마찰을 일으키는 일종의 사유체 같은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약간 미술로서 제안하는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뭐 짧게 보여드리면 뭐 이거 저희 홈페이지인데 아직 작업 중이라서 주로 이런 장치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을 사용한 어떤 인간들이 뭐 어떤 장치를 사용할 때 마찰을 일으키기 위한 아까 말씀한 그런 사유체들을 생성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약간 뭐랄까 몸하고 어떤 매체를 제가 뭐 정보를 얻거나 할 때 그 사이에 끼는 장치들,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장치들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약간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좀 갖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말로 하려니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뭔가 그러니까 물론 정보를 이렇게 삼킨다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삼킬 때 그 삼키기 직전에 약간 내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삼키기 전에 어떤 틈을 만드는 거,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뭔가 답을 우리가 요즘 AI 시대니까 뭘 넣어서 바로 정보를 얻고 바로바로 되게 빨리빨리 얻게 되는데, 근데 그걸 답으로 뭔가를 환원하기 전에 그 중간에 잠시 머무는 능력, 그런 능력들에 요즘에 제가 많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인내하고 약간 이 사이에 잠깐 머물 수 있고 이걸 참을 수 있고 좀 깊게 볼 수 있고, 그런 이제 능력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약간 되게 슬픈 현실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걸 좀 요즘 화두로 해서 많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매끄러워 미끄러지는 AI 시대 마찰을 더듬기라는 제목을 제가 오늘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술 되게 오랫동안 원래 조각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사운드 아트라는 걸 했었고 아트 앤 테크놀로지를 했었는데, 물론 그 전에 약간 디자인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 기술에 관심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한 6, 7년 전부터 가만 보니까 기술보다는 그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인간이 그걸 사용함으로써 변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찰하게 되고 인간한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보다 그걸 사용하는 인간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여기 써있지만 점점 AI 시대에는 뭔가 되게 매끄럽고 바로 뭔가 정보를 넣으면 답이 올 것 같고, 딸깍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많이 얻는 것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생각이라는 걸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고라는 걸 덜 하게 되고 그걸 내 생각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고, 근데 그 사이에 마찰이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찰들을 계속 일으키고 그리고 더듬고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스스로,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뭐 작업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찮게도 앞에 두 분도 그랬지만 과거 사진들을 시작하는 게 꼭 이게 무슨 이번에 미션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인데 이제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최초의 컴퓨터라고 뭐 잘못 알고 있는 최초의 컴퓨터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코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시기만 해도 이 컴퓨터가 그래도 불과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됐겠죠. 이 시기만 해도 컴퓨터라는 거는 사실 뭐 인간을 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유저 인터페이스가 좋지도 않고 두꺼운 책을 보면서 저렇게 연결하면서 뭔가를 계속 찾았었는데 뭐 너무나 유명한 이미지이기도 하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1968년도에 더글라스 앵겔바트라는 사람이 이런 데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데모를 했을 때 이게 1968년 12월 9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던 데모인데 컴퓨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데모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컴퓨터는 사실은 거대한 계산기에 불과했었고, 그리고 뭔가를 전쟁에 활용되거나 그런 목적의식이 뚜렷한,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의 근접하지 못했던 시절인데 그것들을 사실 바꿨던 계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엥겔베르트가 처음으로 컴퓨터가 인간을 지성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걸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용자라는 개념도 이때 탄생했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사실 몸을 배제하고 초기의 컴퓨터는 사실 몸이 배제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중에 수학자가 빠른 계산을 쓴다든지 몸을 너무 느리고 오류가 많다 보니까 기계가 몸보다 정확하다 보니까 당연히 몸이 배제되고 어떤 계산이나 그 효율 위주로만 작동을 했었는데, 이때 이 데모데이를 통해서 기계가 인간한테 맞춰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전환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래서 위에도 써 있지만 정보를 물질에 새기기 시작했던 게 이 시기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계기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날에 마우스도 우리가 쓰는 마우스도 나왔고 윈도우라는 것도 나왔고 하이퍼텍스트도 나왔고 화상회의도, 여기는 이미지는 없지만, 그리고 이거는 최초의 어떤 키보드의 형태인데 저기 마우스가 있는데 요 두 개만 가지고도 키보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그 당시에는 되게 유니크하게 만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씨앗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제 점프가 심해지지만 테크놀로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구조가 점점 폴더 속 폴더라고 저는 흔히 얘기하는데, 계속 그 블랙박스가 돼가고 한없이 깊어지는 폴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 네, 이건 좀 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넘어가면서 이제 뭐랄까 막 이제 숨이 막 차오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고, 뭐 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이 등장할 때만 해도 정보를 내가 사용하고 그게 너무 즐겁고 그랬었는데, 막 최근에 이제 AI가 나오고부터는 뭔가 이게 즐겁다기보단, 뭐 요즘에 즐거운 부분도 물론 있지만 막 벅차서 막 숨이 쉬지 않는 그럴 때가 가끔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과 같은 약간 시각 중심의 어떤 시대에서는 눈이 되게 많이 발달되는 것 같아요. 눈. 그래서 해상력이 너무 높아져서, 그래서 보면 AI로 작업하는 것도 생성형 AI가 제일 많이, AI 작업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비주얼 작업이고 다른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너무 강력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상력은 보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이나 되게 뛰어난데, 그거에 비해서 어떤 다른 어떤 신체 감각들은 되게 떨어진다는 생각을, 뭐랄까 그 디테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미세한 감각들이 시각만큼은 높지 않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눈만 사용하다 보니까, 물론 귀도 사용하지만 귀라든지 아니면 뭐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손가락 말고요, 그 손을 움직인다든지 몸을 움직여서 뭘 한다든지 몸을 통해서 뭘 감각한다든지 이런 감각들이 점점 물론 피지컬 AI 막 하면서 막 그런 걸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점점 떨어져 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볼 때도 이런 경험 다 하셨을 텐데, 사진을 찍을 때 그 실제 상황을 막 콘서트를 본다기보단 그거를 찍고 있는 그 화면을 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바로, 뭐 저도 그러는데 챗GPT 열어서 바로 물어봐서 답을 얻는다든지, 뭔가 스스로 뭔가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이라든지, 이 지금 라이브한 공간을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라는 말이랑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뭔가 모르겠어요. 여기는 AI를 논하는 자리다 보니까 되게 혁신적인 이야기들 앞으로 계속 많이 하시겠지만, 이 기술 혁신이 뭐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거나 뭐 노트북이 나온 것부터 포함해서 그런 게 나옴으로써, 사실 그게 나오기 전에 사실 되게 재밌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핸드폰들은 되게 다양했었고, 키보드를 막 이리저리 움직인다든지 막 모니터가 돌아간다든지 막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걸 쓴다고 막 되게 뭔가 엽기적인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물론 효율적이진 않지만 되게 많은 가능성과 어떤 상상력을 발휘했었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면서 그것들을 잠깐 뭔가 천편일률적으로, 물론 그 더 위에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재밌는 것들을 더 다양하고 많은 걸 할 수 있었지만 그 다른 어떤 가능성들이 되게 많이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 혁신이 또 다른 가능성을 주기는 어떤 무덤이라고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혁신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사라져가는 감각들이 존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퍼즐처럼 띄엄띄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잘 안 될 때 되게 불안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진다든지 배터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 로딩 시간이 긴다든지 이게 지금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 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수혜선님 경차로 서쪽.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제가 출퇴근할 때 쓰는 노이즈예요. 근데 이런 노이즈들이 사실 되게 많은 정보들이 이 안에 있거든요. 디지털 정보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이 항상 듣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녹음을 하니까 증폭이 돼서 되게 시끄럽게 들리는데 평소에 이 정도의 레벨의 소리는 더 이상된 레벨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자극이 되지만 매일 듣다 보면 그게 안 들려요. 그 저 시끄러운 데서 대화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선택적 피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내가 피로감을 느끼는 것들을 차단해서 듣지 않는 거야. 일종의 옛날에 칵테일 효과랑 비슷한 거야. 칵테일 바에서 둘이 얘기할 때 둘 얘기에는 집중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차단하는. 근데 그렇게 뭐랄까 저는 이제 청각적인 부분들 때문에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술이 가속화되면서 특히 우리 메가시티에서 살면서 어떤 임지 감각들이 점점 그런 선택적 피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게 많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정보들의 자극들을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차단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들어야 되고 내가 좀 봐야 될 것들도 다 차단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존을 위한 어떤 적응적 메커니즘이긴 한데 그 메커니즘 때문에 뭔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런 경험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뺏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실제로 제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가 정확히 말하면 23년도, 21년도 이때였는데 그때 그래서 현기증이 많이 났어요. 너무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제 주변 분들한테도 23년도에 미술을 그만하고 싶다. 제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 여기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면 그냥 웃으셨지만 사실은 진심이었거든요. 20년 넘게 미술을 해오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챗GPT가 22년도 이제 말에 나왔죠. 그것들이 나오는 어떤 그 시기에 현기증을 되게 많이 느꼈고 많이들 찾겠지만 명상이라는 주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게 갖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선을 틀고 명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침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안이 와서 전시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전시 주제가 큐레이터님이 했던 전시 주제가 메디테이션 온 유튜브였어요. 유튜브도 명상이 될 수 있지 않아? 라는 주제였거든요. 그 주제를 가지고 명상기구를 4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타입 몸을 위한 명상기구 장치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1대 작업을 보여주기에는 좀 그래서 그냥 설치했던 공간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명상 장치가 있어서 관객들이 직접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은 누워서 목 딜덜미에서 어떤 명상적인 사운드가 들어오고 그리고 저기서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마에서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광대에서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때도 이 운영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퍼포머 역할을 했었는데 소리가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소리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썼고 저기 실제로 들렸던 사운드는 명상적 사운드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명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유튜브에서 2배속으로 돌리는 사운드라든지 3배속으로 듣는 사운드 아니면 되게 시끄러운 노이즈 그리고 기차 소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 3분 30초 정도 되는 곡을 만들어서 다 장치마다 하나씩 심었어요. 그럼 원래는 되게 듣기 싫거나 힘들어야 되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제로 명상을 했다 그러고 실제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2번, 3번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튜브도 명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랑 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그래서 명상이란 꼭 떠나서 어떤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이 공간에 있는데 떠나서 잠시 명상에서 돌아오는 어떤 템플스테이를 갔다가 돌아오거나 그런 경우는 잠시 그걸 내가 충전해서 돌아와서 다시 방전하는 느낌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환경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명상을 하거나
명상이란 개념을 다르게 생각한 거야. 이 환경 안에서 어떻게 내가 내 안을 내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이즈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틀고 자면 잠을 잘 자는데 ASMR 이런 거 들으면 잠이 잘 오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그게 뭐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실제로 잠을 자고 뭐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기술적인 상황과 지금 기술 매체 때문에 필요한 어떤 나의 느낌과 연결해서 이런 작업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몸에 대한 생각을, 원래 예전부터 몸에 대한 작업들을 주로 쭉 해왔지만 더 몸에 대한 생각들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몸, 그리고 나. 몸이라는 건 그냥 신체의 껍데기고 나의 집과 같은 곳이고 이 집 안에 내가 있는데 뇌가 그럼 난가? 라고 했을 때 뇌가 나가 아니잖아요. 아닌가? 뭐 아니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럼 펼쳐서 막 아무리 과학자들이 보지만 그 안엔 그런 정보가 없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냥 단백질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데카르트의 이분법 같은 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와 타자, 주체와 객체, 남자와 여자, 가상과 현실, 피지컬 월드와 디지털 월드. 근데 사실 이렇게 나눌 수 없거든요. 제 생각엔 나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눌 수 없고 그냥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에 다시 돌아가면 결국 컴퓨터란 말을 우리가 요즘 거의 잘 안 쓰지만 사실 모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컴퓨터 베이스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라는 미디엄과 메타미디어, 그 미디어랑 그리고 신체가 예전 같았으면 그 이분법이라면 몸이 도구를 활용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신체랑 컴퓨터의 경계선이 되게 애매해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관심을 사실 갖고 되는 게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과 면이 닿는, 뭐 손가락과 손가락 끝이 닿든, 저 가운데 주황색으로 표시한 저 부분이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 인터페이스라는 건 꼭 물리적인 걸 수도 있고 물리적인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신체의 어떤 그 신체 밖에 일단 신체 밖에 있는 초기술 시대랑 나랑 연결되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게 점점점 매끄러워지고 자연으로서 뭔가 LLM이라는 걸 통해서 자연으로 연결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 세상들이 끊임없이 막 정보들을 막 쏟아내는데 그 쏟아내는 정보를 마치 화면 보듯이 제가 그냥 보고 그걸 가끔 막 꿀꺽꿀꺽 막 삼키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사이에 주황색 저 틈을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보여주지? 그럼 내가 어떻게 계속 인식하면서 할 수 있지? 하지만 피곤하게 매일 생각할 수는 없고 뭐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가 아까 말했듯이 몸과 도구라는 게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심리스하게 도구라는 게 점점 몸으로 이렇게 삽입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이빨을 할 때 임플란트를 하는 것처럼 뭔가 삽입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도 제 기준에는 몸에 떨어져 있지만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되게 분리불안증이 있어요. 내 몸에 이렇게 뭔가 삽입되어 있을 것 같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시잖아요. 뭐 더럽지만 다 들고 가시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다 들고 가시죠. 네, 그렇게 점점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같이 있는 LLM도 이제 어느 몇 년 더 지나면 거의 그 수준이 되겠죠. 이 LLM이 거대 언어 모델이 없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고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라투스, 아까 연결 통로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파라투스 전 디바이스 장치들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다고 봐요. 저희가 이거 LLM 돌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쓰는데 뭐 핸드폰이랑 매체가 되게 강력하겠지만 장치를 주로 쓰고 있는데 그 장치랑 나 사이에 되게 막이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너무 투명해요. 너무 투명한 막이라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과 그 장치 사이에 뭐 이미 이렇게 합쳐진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뭔가 뭐랄까 장치가 나인가? 내가 장치인가? 그래서 LLM한테 뭔가 막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았을 때 그래 이게 내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 생각이 아닐 수 있고 얘의 생각일 수 있고 사실 얘도 정확한 생각이 아니라 나에 대한 내가 답을 잘 모르는 질문에 대한 이상한 답을 한 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 뭐랄까 형성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 내가 생각했던 그거야라고 얘기할 때가 여러분 분명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근데 어떤 그 사이에 되게 투명한 막이 있는데 그 뭔가 껴있다라는 느낌 불투명하지 않아요. 불투명하면 저항감이 있지만 투명하기 때문에 뭔가 껴있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저항감이 없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막이 뭐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LLM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오버피팅이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AI 머신러닝이 학습을 할 때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을 해서 점점점 이제 그 에러를 낮추는 어떤 그런 트레이닝하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일정 이상 넘어가면 트레이닝이 되는 게 아니라 과적합이라고 그래서 오버플로팅이 돼서 오히려 이상한 데로 가요. 그래서 학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학습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완벽한 적응이 아니라 실제 어떤 그 학습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에러를 일부러 약간 노이즈를 넣어줍니다. 이 안에. 물론 이런 노이즈를 넣지는 않지만 그냥 여러분 잠을 깨우기 위해서 노이즈를 잠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는 저는 에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매끈한 과정 안에서 어떤 고정되고 패턴화되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 노이즈를 계속 넣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머신러닝의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이런 건 AI도 노이즈 없이 그가 학습을 못하는 거죠. 노이즈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뭐 드롭아웃 기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뉴럴들을 무작위하게 꺼서 막 몇 개를 막 끄거든요.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그래 꺼가지고 모델이 한 패턴으로 고착화되는 걸 막는 거. 근데 그게 만약 인간이 뭔가를 생각할 때 하나로 고착화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계속 자극을 주는 것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아무래도 저는 작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병체에서 자꾸 은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확률적 그 경사하강이 노이즈가 있어야 그 국소적으로 어떤 최소점을 빠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미지 생성 모델은 아예 그 순수한 어떤 노이즈의 형상에서 약간 솟아나는 그래서 노이즈는 방해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머신러닝 그 학습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머신러닝이 그런 식으로 학습하는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디노이징에서 노이즈를 다시 지워버리거든요. 학습할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업하는 방법에서는 그 노이즈를 제거하지 않고 남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패턴이 매끈하게 닫히는 게 아니라 살짝 열어서 틈을 열게 하고 그리고 AI에 디노이징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노이징 자체를 만드는 뭐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약간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추상적이지 않고 직접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무런 노이즈가 다 쓰는 건 아니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놓아야 될 자리에다 놓고 마치 착용이라는 거 아시죠?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 어떤 외부의 경치를 내 안으로 들이는 거. 그럴 때도 보면 아무데나 창문을 뚫어서 그냥 밖에 풍경을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위치를 잡아서 구멍을 뚫어서 창을 내서 그 창 안에 착용이 들어오게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저 또한 작업을 할 때 노이즈를 만드는 작업을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각의 보철과 증식된 사고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네.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서 본론의 얘기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좀 넘기겠습니다. 거대한 모델은 뭐 인간의 사고를 대체하지 않는 생각이 출발한 점이 이 보철 구조 안에 편입되어 있다. 그리고 그건 증식된 사고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대한 모델이 인간의 사고를 대체하지 않는다. 대신 사고가 시작되는 조건 자체를 재배치한다. 이게 증식된 사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전시인데요. 파인 튜닝 트레인룸이라는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 공간 자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공간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더 욕심이 나긴 했지만 그 나사가 우주인들을 보내거나 할 때 그 우주 가는 하드웨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트레이닝하는 룸들이 약간 되게 밝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했고요. 그래서 왜 우주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을 때 우주는 일종의 미지의 세계 그리고 어떤 기대감도 같지만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 모르지 않으면서도 모르는 세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초기술 시대의 기술과 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실시간으로 초기술이란 이 지금 AI 시대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기대감도 많고 사실 두려움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되게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인간도 그 AI라는 게 옆에 있지만 되게 미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간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약간 인지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되게 트레이닝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작업들은 관객들이 되게 능동적으로 참여해야지만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비주얼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의 시작은 21년도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업했던 이 작업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멀티버스라는 그 전시 주제에서 작업을 했던 건데 실제로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빛의 굴절을 해서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비닐로 다 가려져 있어서 실제 대상들은 뿌옇게 보이고 내가 정보를 얻어야 될 부분들은 소리로 치환돼서 360도로 하나의 대상 그 사람들을 점으로 인식하는 뭐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 점으로 인식하고 그걸 소리로 치환되는. 그래서 대상이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 관점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멈춰서 머물러야지만 대상들이 관측이 되고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면 또 다시 흐트러지고 뭐 그런 작업들을 이때부터 했고요. 근데 이게 저 형태는 약간 곤충의 눈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와서 작업을 좀 했었고 잠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몸뚱이를 이물감을 갖게 하고 싶어서 장치를 크게 만들었어요. 굳이 말하면 저렇게 크게 만들 필요 없는데 크게 만든 이유는 그 장치를 내 몸에 임플란트했다, 이식했다. 그래서 그 우리 이빨에 임플란트하면 이물감을 느끼듯이 되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그런 이물감을 느껴야지 반대로 되게 몰입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부산대에서 작업하고 있는 건 올해 이제 신작으로 업그레이드한 작업으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9월에 아르스에 가서 아마 전시를 국립현대랑 같이 가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 요 위에는 전에는 라이다 센서라는 걸 썼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테슬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인식할 때 사용하는 그 세 개의 카메라 비전을 이용해서 공간의 뎁스를 인식한 게 이제 세 개의 화면을 통해서 이제 저 카메라 비전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학습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게 마치 그 우리가 처음 아기로 태어났을 때 사물을 바로 그 형태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걸 인지를 못 하거든요. 뇌 안에 있는 시냅스들이 아직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고 바라보고 만져보고 계속 보면서 계속 인지 능력이 점점점 쌓여가면서 이제 그게 그래서 뭐 지금 컬러가 보이기도 하고 깜빡이면 아빠의 점점점 얼굴이 이제 제대로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까 그 장치 안에서 주로 일어난 일인데 멈춰서서 대상들을 바라보고 계속 깜빡이면 눈에 경련이 일어날 때까지 깜빡여야지 점점점 또렷해져요. 그러다가 좀만 움직이면 다시 노이즈로 되고 하지만 뎁스나 그 전체 형태들은 윤곽들은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고 길은 갈 수 있으나 그 대상 하나하나가 정확히 뭔지가 인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정보를 얻고 또 버리고 하는 그 과정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 외에 또 추가된 AI의 어떤 아포페니아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건 잠깐 점프를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두서없게 막 얘기를 했는데 시간을 40분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 스웨이 흔들리는 그리고 약간 이런 잔재주를 부렸네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튜닝 조율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저는 흔들리되 휩쓸리지 않는 어떤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이것들을 뭔가
학습을 하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학습하려고 하면 새로운 게 나오고 익히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게 나와서 뭔가 고정될 수 없는 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AI라는 게. 근데 하지만 또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이것저것 흔들리면서 다 보고 만지고 하면서 하지만 어떤 하나에 휩쓸리지 않게 계속 나의 축을 가지면서 그것들을 다 만져보면서 나의 중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보고 그래서 약간 유체 이탈하듯이 뒤에서 나를 보는 느낌으로 뭔가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